안녕하세요.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만나기 힘든 분, 하지만 너무 찐인 분, 그 시공사 대표님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론과 실무를 다 갖추신 진짜 몇 안 되는 분이고요. 많이 강의도 진행하셔서 현재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한테 또 강의도 많이 들으셨어요. 이분을 모시고서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축을 진행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실 때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건희라고 하고요. 현재 인더바인 종합건설하고 인더바인 법인 두 개체 대표로 역임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시공은 기본이고 PM, 자체 투자 사업, 직접 시행 사업, 이런 거를 영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런 공개 가능할까요?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10억 정도? 110억. 그거 이제 그 계산서 발행 매출. 계산서 발행 매출. 네, 계약 매출은 더 크죠. 한 150억 이상. 150억. 네네. 그 정도. 굉장히 탄탄한 멋진 기업이시네요. 그러면. 뭐 탄탄한 거는 뭐 내실이 중요하니까. 근데 내실? 아무튼 매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재작년에는 60억 정도? 60억에서 지금 뭐 110억, 그렇죠, 2배. 150억, 2배 정도 뛰셨네요. 그렇죠. 2배 이상. 그러면 올해는 200억?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대형 건설사도 있고 중소형 건설사도 있는데 이렇게 좀 튼튼하게 나가는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런 거를 또 그렇죠. 오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오픈하신 거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대표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어떻게 이 업을 시작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시행사 출신의 직장이었어요. 시행사. 그때도 이제 중소규모 시행 PM을 하는 그런 네. 회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주로 이제 시공에 대한 한계. 자, 그럼 여기서 시행 PM이 뭔지 간단하게 왜냐면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PM은 시행을 매니지먼트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행 PM.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겠다. 네. 그럼 시행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 전에 사업성 분석을 먼저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던 분양을 하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일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게 PM. 그리고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게 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PM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다 그걸 관리하는. 그렇죠. 역할. 그 가이드를 어디까지 하느냐, 완공까지로 하느냐, 아니면 매각이나 뭐 임대 완료까지 하느냐, 그거는 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차이지, 전반적인 느낌은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그 개념은 같죠. 거기서 시공은 네. 그야말로 건설만 주로 이제 담당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중소규모 시행 그리고 PM 업무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시공사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시공을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로 또 이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시장 자체가 중소규모 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소규모 건축 시장에 있는 건설사들이 물론 굉장히 잘하는 건설사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시공사에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인연이 돼서 중소규모 건설하는 시공사에서 근무를 한 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설립하신 게 2015년도에 그 시행 시공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법인 2개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처음 시작 시행부터 대표가 되기까지 한 몇 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한 게 한 10년, 11년 정도. 10년, 10년. 그럼 10년의 내공을 쌓고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15년도부터는 이제 쭉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쟁이로 있을 때와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한테 맡기던 걸 내가 이제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참 뚫고 나가기 어려우셨을 텐데. 3년 고민했습니다. 3년? 네. 12년부터 고민한 거죠. 12년부터 따지면. 그래도 그때 딱 나갔을 때 거기서 제일 힘드셨던 거, 그걸 돌파해 나가셨던 원동력. 회사 생활이 이제 온실 안에서 그쵸. 좀 편안한 보호막이 있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밖에 나오면은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온도 변화도 심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위치에 맞는 정해진 업무 위주로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변수,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또는 정해진 업무 외에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느냐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좀 많이 큰 노하우기도 하고, 특히 건축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 시행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처럼 한 10년 정도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많겠죠. 회사 생활하는 분들. 네. 그분들이 만약에 창업 아니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떻게 좀 종합건설? 일단 건설사부터 안 친하면 하라 그러고, 안 친하면 친하면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이렇게 뭐 그냥 뭐 도면 나오면은 그냥 건물 그냥 도면대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다. 아. 네, 조금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말에는 돈이 안 된다? 들어가 있나?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너무 힘들어요. 아쉽다. 예, 그러니까 진짜 변수와 뭐 다양한 그 과정에 굉장히 힘들고, 네,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시공은 많이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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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나 개인의 또 능력 차에 따라 또 네. 뭐 잘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네. 그렇죠. 잘하실 수 있는 제 분들은- 기준이에요. 네. 제 기준에서. 하지만 추천해주기 쉽지는 않다. 저는 목표 의식을 갖고 회사를 브랜드를 꼭 만들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대신에 또 힘든 만큼 대표님께서 이걸 꾸려나가시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엄청나게 그렇죠. 이루어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님께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대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PM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중에서도 건물을 짓는 시공 역할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실 텐데 네. 이때 솔직히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인 건 투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동산의 재테크법, 투자법이 있는데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재테크엔 가장 좋은 것 같다. 기준이 있으시죠? 이제 그거는 부동산 재테크에 뭐가 가장 좋냐를 뭐가 좋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영향도 있고 또 개인별 상황에 맞는 각종 상품도 너무 다르고 해서 네. 뭐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이쪽 그 건축, 신축 뭐 시행 일을 한다고 무조건 시행이 좋습니다, 뭐 건축이 최고예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 시장 상황, 개인 투자자의 성향,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어떤 자금 상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건축도 저희가 이제 그냥 건축이 최고예요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슨 건축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주택을 할 거냐, 업무용 시설, 근린생활 시설을 할 거냐, 상업용 시설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근린생활 시설도 규모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가 좋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그렇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매력이 있다. 분명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이렇게 로망을 갖고 꿈꾸는 그런 분들은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이 맞는지,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축하면 돈이 된다라는 걸 얼핏 알고는 있는데 네. 또 이게 또 무조건 돈 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있죠. 그럼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신축하면 돈 번다고 누가 그래요? 벌 수 그래요. 있죠. 벌 수 있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파트도 벌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는 물론이죠. 거잖아요. 네. 신축도 벌 수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더 예. 리스크가 많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당연한 더 거 많다. 아닌가요?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사서 오르면 수익이 네. 나는 거고, 네.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은 내가 땅을 얼마에 샀는데 네. 이 땅이 정말 이만한 가치를 하는지부터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그리고 그 가격이 맞더라도 건축을 하는 과정의 다양한 변수, 시공사와의 트러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네. 내가 계획했던 돈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고, 네. 아파트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예를 들자면 네, 아파트를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그럼 여기서 바꿔 질문해볼게요. 네. 초보자가 당연히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신축을 하는 게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다는 거는 네.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럼 바꿔서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네. 아파트 투자, 신축.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상황에 맞게 하세요. 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아파트 하고. 근데 신축은 네. 절대값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값이죠. 네, 없다. 네,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판단하기가. 근데 매력은 있죠, 분명히. 그럼 대표님은 네. 아파트 투자, 신축 저는 신축하죠. 다 할 줄 아니까. 다 할 줄 알고 자신 있으니까. 자신 네,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 얘기를 해주시죠? 일반인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없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반다고 왜 신축을 해야 돼요? 주식자라면 주식하면 되고 아파트 투자자라면 아파트 투자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신축을 어떤 꿈이 있고 또 사업성이 좋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뭐 자유고 그다음에 당연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으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든지 그거는 꼭 저한테 맡기라는 뜻은 아니고 뭐 아무튼 리스크가 그만큼 많은 사업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런 어떤 그거.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위험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게 더 신축이 더 사실은 많아요. 그런 많다. 항목들이. 네, 그렇습니다.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데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 지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매력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골치는 아픈데 네. 그게 매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도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신축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매력이 그 부분이 아닌가. 네. 저도 그 느낌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거는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저희는 미래를 예측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금 시장 상황에 적용했을 때 수익률이 보이죠. 그렇죠. 얼마가 남겠다. 임대라면 얼마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그쵸. 그리고 또 이걸 팔면 어느 정도에 팔아서 내가 이득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분양을 하면 이 땅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더 투자하면 얼마가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죠. 그쵸.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매력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아파트 투자보다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용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서울의 임대형 주택, 그렇죠. 그 주거형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그래도 꼬마 빌딩 4층, 5층 이하로 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런 소규모 건물들. 다세대나 다가구 뭐 이런 건물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월세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월세 한 얼마 정도 나오나? 대략 지금 평균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지역마다 너무 다르긴 하지만 다르죠. 너무 다르죠.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마포권이라든지 성동, 용산 이런 어떤 특정 지역 빼고 너무 좋은 지역들. 그냥 역세권의 일반적인 네. 그런 지역들 기준으로 4%에서 그 이상 나오면 뭐 땡큐. 못 나와도 최소 4% 정도는 그렇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해서 임대를 했을 때. 네, 그렇죠.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지. 좋은 땅을 싸게 사는 노하우가 있고 상품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나한테 있다고 하면 남들 뭐 4% 벌 때 나는 6% 만든다든지 뭐 7%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대표님이 진행하셨던 그 중에 수익률 제일 잘 나온 게 한 몇 %까지 나와요? 임대 수익률 뭐 20% 넘는 거 20%요? 네. 와. 네. 건물주 대박 치셨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최근에는 어렵고 뭐 마용성광이나 강남이 아니어도 그런 지역 가면 수익률이 그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땅값이 너무 비싸. 땅값이 비싸고 네. 기대 심리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지역은 토지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네. 토지가가 자체가 높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낮습니다. 한 몇 %대 정도요? 이자 내고 남는 거 없어도 나는 건물주 되고 싶어. 강남에. 네. 예, 그래도 갑니다. 그런 지역들은 거의 다 시세 차익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앞으로 세가 계속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이런 있다. 생각.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게 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월세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은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대표님께서 10년을 일하셨으니까 네. 그 전 땅도 계속 비교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렇죠. 평균 한 1년 땅값이 한 몇 %씩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보셨을 때? 제가 퍼센트로 뭐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서울 지역 위주로 서울의 토지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더 올랐느냐.
그러니까 이런 차이지. 아무리 못해도 멈춰 있다. 그렇죠. 떨어진 적은 없어요. 떨어진 적은 없다. 네, 떨어진 적은 그게 소위 말하는 공시지가 네. 그 가격이 되는 거죠.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일단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그 가격이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락하는 적 없다. 네, 네. 꾸준히 계속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는 뭐 예를 들자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그쵸.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많지만 토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안 팔아요. 서울이 이제 뭐 역사 뭐 몇백 년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단지하에 2층짜리 주택이라든지 3층짜리 주택 이런 오래된 그 한 30년, 40년 된 것들에서도 월세 200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200씩. 예, 그렇죠. 근데 200에 그런 집들 보면 과거부터 오랫동안 보유를 해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대출도 없어. 그리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주로 보유하는 거. 그분들은 돈 쓰는 씀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찐 200을 받으면 엄청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분들은 뭐 네. 돈 많이 쓰시는 분들도 아니고 네네. 그분들은 뭐 상황이 어렵대, 시장 상황이 어렵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대. 그러면 안 팔아요. 그냥 월세 200만 원 받으면서 계속 이 시기가 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르면 오르는 거지 떨어질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내성이 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시장 상황에 대한. 대표님은 그런 집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땅값은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경험치기죠. 이런 그리고 건 진짜. 뭐 대한민국 좁다면 좁고 뭐 넓다면 넓지만 그 중에서 서울은 사실 심장 같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이 힘들어도 서울은 조금 덜 힘든 거고 물론 힘들지만 오히려 그런 땅을 잘 구입을 해서 내가 그냥 가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보유만 해도 이건 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장기적으로 통계적으로 네, 과거의 어떤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값은 우상향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네. 건물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막 아파트처럼 똑같이 상향 하향을 반복을 하나요? 아니면 토지처럼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식으로 가요? 건물도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뭐 IMF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닌 이상 네. 물론 지금 이제 고금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네. 제가 관심 있는 일부 지역들 중에는 월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월세가 네, 그게 뭐냐면 네. 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주로 자기 돈 가지고 다 짓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과거에 대출을 예를 들어서 3%대에 받다가 지금은 5%가 됐어요. 6%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금리가 2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마 처음에 3%였을 때는 3%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득이 줄었을 거라고요. 네, 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갱신을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올리는. 네, 그래서 건물의 그 수익률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격이 떨어지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내성이 강하다. 네, 내성이 강하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뭐 한국 기준금리가 확 올랐다고 해서 바로 월세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좀 그 시간적인 텀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금리에 반영되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변동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최초에 예를 들어서 3%대에 계약했던 게 지금 올해 신규 대출을 받으면 6%라고 해서 이게 6%가 되지 않아요. 그 계약 시점에 맞춰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네, 계속 장기적으로는 따라가겠지만 마찬가지. 그렇죠. 네. 텀은 있을 수 있느냐 결국엔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의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이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건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손해만 안 보면 그냥 갖고도 가요. 손해만 보지 않으면? 네, 손해만 안 보면. 왜냐하면 자산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서울에 있는 그 건물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때문인지 또 다소 최초의 수익률이 금리가 높아짐으로 해서 최초의 수익률 대비 낮더라도 그냥 또 버팁니다. 버티면 또 좋은 시기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내성의 마인드도 있죠. 또 사람들이 많이 좀 똑똑해진 것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또. 멀리 보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